안녕하세요. 오늘 행사 전에 여성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호두까기 인형 중에 음악을 들으면서 제가 7년 전에 시립 발레단에서 매년 12월이면 올렸던 호두까기 작품이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한 번은 우리 예술단체에 관심을 좀 갖고 또 발레단의 호두까기 인형 한번 보시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봤습니다. 2021년도 우리 광주 젠더포럼의 11분과에서는 올해 성평등한 인공지능 사회의 주제로 포럼 행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광주 여성가족재단 총회를 통해서 저희 문화예술, 건축, 체육분과에서 진행했던 문화예술 분야의 인공지능 적용 사례에 대해서 발표할 분과장 김윤입니다. 본격적인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같은 디지털 기술이 빠르게 각 산업 분야에 제공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사람보다 훨씬 빠르고 또 정확한 연산 능력을 가진 인공지능은 다양한 분야에서 향후 인간을 대체할 것으로도 전망되고 있죠. 그리고 그동안은 예술 분야만큼은 인공지능이 정복할 수 없는 분야라고 하는 견해들이 많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과 기계가 구분하는 감정이 예술 분야에서만큼은 가장 중요한 요소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열리면서 인간의 고유 영역으로만 여겨졌던 문화와 예술 분야에도 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첨단 과학이 바꿔놓은 미래의 예술은 지금 어떻게 다를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술의 정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다음으로는 4차 산업혁명 기술과 공연예술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 또 과학기술을 통한 미래 로봇의 예술 활동은 현재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리고 네 번째로는 현재 예술 작품의 창조성에 대한 문제는 과연 없을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첨단 과학기술과 예술은 어떻게 공존해야 하는지까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술의 정의입니다. 굳이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예술은 미적 작품을 형성시키는 인간의 창조적 활동이라고 하겠습니다. 즉 창조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는데요. 최근에 약간 달라졌을지 모르겠지만 84년에 나온 연구사전에서는 휴먼 크리에이티비티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정의에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하는 활동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인간이 활동을 하지 않고 인공지능이나 컴퓨터가 예술을 수행한다고 하면 과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사진처럼 AI가 예술의 영역을 정복할 수 있을지 저희 예술인도 많이 궁금합니다. 좀 더 역사적으로 예술과 기술의 통합 개념을 살펴보면요. 고대 그리스어인 테크네라고 하는 단어는 예술 분야와 그것을 사용하는 기술을 합한 개념으로서 로마인들에 의해서 아리스라고 하는 단어가 변형되었다가 훗날 아트와 테크놀로지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즉 원래 하나였던 과학과 예술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로 테크네라고 하는 용어가 의미하는 것은 예술적인 어떤 결과물뿐 아니라 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기술이나 장인정신,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한 예술의 하나의 언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지금처럼 예술가나 과학자, 기술자가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술하는 사람이 과학을 하는 사람이었고 또 과학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예술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겠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지독한 바이올린 광이었던 아인슈타인도 과학자이자 기술자이고 예술가이자 발명가였었습니다. 과학과 예술이 유기적 관계라는 사실을 보여준 다빈치나 또 음악 덕분에 시간과 공간을 결합한 상대성 이론을 사례로 든 아인슈타인 같은 분들도 이러한 실과 바늘처럼 예술과 과학이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유기적인 발전을 이루었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각 기술이 발전하면서 자연히 따라오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술인데요. 철학자 헤겔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술 장르나 양식은 그때그때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상태와 연관되어 발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최근에는 다양한 예술 분야에서도 인공지능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융합된 공연 예술의 몇 가지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 2월에 개최된 평창 동계올림픽 아시죠? 여기 개막식에 드론 군집 비행 기억나시나요? 많은 분들이 신기했던 장면이었습니다. 잠깐 영상 한번 보실까요? 네,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여기 개막식 때 드론이 1218대가 동시 비행으로 기네스 신기록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과연 몇 사람이 동원이 되었을까요? 저희 분과는 알고 계실 테니까 다른 분과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한 사람. 네, 맞히셨어요. 이 1218대를 동시 비행으로 작동을 하는데 한 명의 조종사와 컴퓨터 한 대가 전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3개의 프로그램으로 조작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기술과 예술의 융합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술과 접목한 여러 가지 첨단 과학 기술에 대하여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예술은 또 있습니다. 소위 4차 산업혁명의 범용 기술이라고 하죠. 증강현실, 가상현실, 사물인터넷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융합이 시도되고 있는데요. 스웨덴의 룬드 대학에서는 세계 최초로 3D 프린팅 악기로 라이브 콘서트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It's going to be the first time in the world we have a live concert with a 3D printed band. 저 악기가 다 3D 프린팅으로 제작된 악기들입니다. 이제는 이처럼 공연 예술도 빼놓을 수 없는 시대가 되었고 3D 프린팅은 높은 수준의 기술 없이도 자신의 예술적 영감을 누구나 쉽게 구현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예술 민주주의, 즉 소비자가 직접 해보는 문화민주주의 컬처 바이오를 구현하는데 현재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공연 예술들도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학기술의 미래 로봇의 예술 활동은
현재 어디까지 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극 분야입니다. 2010년 작품인데요. 이인극의 연극입니다. 로봇이 출연하여서 연극이 화제가 되었던 바 있는데, 일본의 극작가이자 연출가인 히라타의 로봇 연극 사요나라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20대 여성의 모습을 하고 있고 66가지의 표정을 지을 수 있는 제미노사이드 F라고 하는 로봇이 직접 사람 대신 연기를 했는데, 일본의 방사능 위험에서 소외된 외국인과 이를 간병하는 안드로이드 로봇 사이의 우정에 대한 내용을 그린 연극 작품이었습니다. 영화로도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연극은 좀 이렇게 자료가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으로 첨부를 해봤습니다. 다음은 음악 분야입니다. 음악 분야에서는 공연 로봇이 자주 등장을 하는데, 위쪽 사진에 마림바를 연주하는 사람과 공연을 할 수 있는 로봇인데요. 오른쪽 끝에 보시면 로봇이 있죠. 미국 조지아 공대의 음악기술센터의 시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래 사진은 오페라에 출연해서 화제가 되었던 독일 휴머노이드 로봇 미온이라고 하겠습니다. 보이시나요, 로봇은? 네. 그리고 세계 최초로 공연 로봇이라고 불리는 영국의 로봇 에스피안이라고 있는데요. 잠시 이 로봇의 음악을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제목은 나는 로봇이 아니에요 입니다. That's better. Ready? I'm ready. You've been acting all tough lately, smoking a lot of cigarettes lately, but inside, you're just a little lonely. Oh, it's okay to say you're a weak spot. You don't always have to be on top. Better to be hated than alone. Copying me. Let's do it one more time. 네, 이제는 이렇게 일반에게 잘 알려진 사례만 해도 정말 손꼽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공상과학이나 영화 그리고 만화 등에서 봤던 그런 모습들이 이제는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본격적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예술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미국 UC 산타클로스 캘리포니아 대학 데이비드 코프진 교수들은 에밀리 하벨이라고 하는 인공지능 작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서 2016년에 있었던 인간과 로봇의 피아노 연주 대결 영상을 잠시 감상해 보실까요? 유럽 정상의 피아니스트 로베르토 프로세다 특별한 대결을 위해 한국에 왔습니다. 10개의 손가락에 맞선 53개의 손가락, 바로 피아노 로봇 테오입니다. 각 노트들을 정확하게 그 지위에 맞게 연주합니다.
쇼팽의 녹턴 연주 대결. 한치의 오차도 없는 태호의 연주에 맞서 인간 대표 피아니스트는 감성 충만한 곡 해석을 승부입니다. Music as sharing emotion. This is what the robot cannot do. All these little things cannot be done by the robot action. 2012년 이탈리아에서 만들어진 태호의 머리에는 800여 곡의 연주 프로그래밍이 저장돼 있습니다. 네, 이런 인공지능 작곡 프로그램이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것은 새로운 악기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또 사람들이 좋아하는 특성을 가진 음색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은 무용 공연입니다. 예술 공연에서 활동되는 인공지능 기술은 최근 일본의 무용수 모리자와 카리지가 특이한 무용 공연을 펼쳤는데요. 잠깐 먼저 영상을 보시죠. 네, 방금 보신 영상에서 무용수는 연주에 맞춰서 춤을 췄을까요? 네.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로는 AI가 연주를 하면 그 음악에 맞춰서 무용수가 춤을 추는 것과는 반대로 무용수의 몸에 방금 보셨던 것처럼 몸에 센서가 부착이 되어 있어가지고 센서에서 나오는 움직임을 피아노가 인식을 하고 그거를 피아노 안에 있는 인공지능이 움직임에 맞게 자동으로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이렇게 다양한 작품들을 뿐만 아니라 드론을 이용한 무대 공연에서부터 무대 장치에 센서를 부착해서 무대 위의 무용수들을 풍선 같은 그런 소품들이 하늘을 둥둥 떠다니면서 무용수를 따라온다거나 이런 기술까지 지금은 다양한 공연 예술들이 펼쳐지고 있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미술 분야입니다. 미술 분야에서는 그림을 그리는 인공지능인 딥드림이 인기입니다. 2016년 3월에는 구글에서 샌프란시스코의 한 갤러리에 딥드림이라고 하는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을 경매를 했습니다. 구글이 만든 딥드림은 새롭게 입력된 이미지를 기존의 학습된 이미지 패턴에 적용해서 새로운 작품을 만들고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이미지의 질감까지 학습해서 완전히 새로운 작품으로 변형시키기도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들이 인공지능 딥드림이라고 하는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들입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그림들도 많이 보이시죠? 이런 것들을 자기만의 이야기로 스타일로 이렇게 만들어서 변형을 시켰다고 합니다. 이처럼 인공지능이 창작에까지 진출을 했는데 그럼 우리는 이런 예술 작품들을 창조성에는 문제가 없는 걸까 하는 의문을 갖게 합니다.
모방과 창작 사실 한 끗 차이인데요. 많은 사람들은 예술의 본질이 단순히 창작 활동이나 작품이 아니라 작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수많은 생각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최근에는 캔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이 나왔어요. 새로 개발된 캔은 이전에 없던 새로운 화풍을 만들어내고 또 이를 통해서 새로운 작품들을 창작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존 딥러닝 기술은 모방에 그쳤는데 캔의 개발로 창작 영역에서 인간과 인공지능이 같은 위치에 서게 되어 있는 셈이 되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들이 캔이 창작한 그림들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인공지능이 만든 작품도 예술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인공지능은 한층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문제 해결의 속도는 더욱 빨라졌고 결과물은 더욱 정확해졌죠. 눈부시게 늘어난 생산성과 함께 다시 한번 주목받으면서 인간 고유의 영역으로만 여겨지던 예술에 인공지능을 접목시키는 시험도 시작되었습니다. 유명한 화가의 화풍을 토대로 새로운 그림을 만들어내거나 뮤지션의 목소리와 가사 스타일을 분석해서 새로운 음악을 만드는 등 다양한 실험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인공지능 작품이 거래되기도 하고 인공지능이 쓴 소설이 문학상의 예선을 통과하는 등 큰 성과를 보이면서 인간 고유의 영역에서 평가받는 예술이 위협받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화면 오른쪽에 보이는 것이 캔을 사용한 인공지능 화가 오비어스가 그린 초상화 에드몽드 멜람이라고 하는 그림인데요. 퀴즈 내겠습니다. 과연 이 그림은 얼마의 경매가 되었을까요? 1억? 1억? 1억. 네? 10억? 캔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인데요. 7천인가? 네, 이거는 당시 5억에 낙찰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의 예술계의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던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작품은 예술인가 하는 질문에 인공지능 작품이 새로운 개념을 창조했는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감성 기반 예술을 과학기술이 대신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겠죠. 스티븐 호킹 박사도 그랬고 많은 특정 지휘자들도 그랬고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을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공지능이 인간의 창조력 또는 감성을 발휘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여전히 논란거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인간의 예술과 인공지능의 예술을 구별하기가 이제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좀 더 순수 예술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단순하지만 그러나 아주 중요한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순수 예술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지 않는다면 우리 인간이 만든 예술의 미래는 누구도 낙관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 첨단 기술과 예술에 있어서 인공지능과 인간이 상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순수 예술이 기계가 가져다주는 스펙타클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창작 단계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첨단 기술과 접목을 시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순수 예술을 대중들이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예술 작품이 창작되고 소비되는 과정에서 유통 단계에서는 우리 4차 산업혁명인 주요 기술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비 단계에서는 우리 순수 예술 교육을 더욱 확대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 예술가는 따뜻한 사랑을
감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인공지능 시대가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데요. 인공지능은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고 판단하고 우리를 위해서 앞으로 많은 것들을 결정해 줄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인공지능을 이기려고 하는 것은 어쩌면 큰 의미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우리는 인간이 가장 높은 욕구인 창의성을 발휘하고 그러한 창의성을 발휘하고 싶은 부분에 더 노력을 하고 또 우리의 삶을 더 향상시키기 위한 새로운 기획 부분에 우리의 시간을 더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직 검증되지 않았지만 이런 새로운 생각들을 도출해내는 것이 바로 사람들이 경쟁력을 가지고 할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은 사람들이 창의성을 표출할 때 표현 방법의 제약을 최소화해 준다는 방향으로 연구 개발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는 우리 구성원들이 자율적인 판단을 할 수 있고 또 새로운 시도를 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해 줄 때 우리 사회가 앞으로 경쟁력 있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이것으로 문화예술 분야의 인공지능 적용 사례에 대해서 두서없이 말씀을 올렸습니다. 발제를 준비하면서 이제 예술가들만이 예술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고 또 인공지능이나 또 로봇 등도 예술을 할 수 있는 세상이 다가왔음에 직면을 하면서 로봇과는 달리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예술이 존재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제 나름대로 가져봤습니다. 저는 4차 산업혁명이 세상을 바꿔놓더라도 인간과 예술, 예술과 로봇의 범위는 확실하게 구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문화예술의 인공지능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잠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유미 부과장님, 문화예술 분야를 총망라해서 우리에게 경험해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사례들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독일이 민예술에 있어서, 문화에 있어서 민주주의를 주창하고 있는 유럽의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예술은 사실 소통을 위한 것이고, 거기에 어떤 사회적인 지위나 또는 부가 편승해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도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예술을 누리고 향유할 수 있는데 이 인공지능이 쓰여지기를 바라면서 인공지능의 시대에 우리가 어떤 윤리를 가지고 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젠더 포럼의 회원으로서 역할을 하셔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김유미 부과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또 차경석 원장님께서 광주가 앞으로 가야 할 방향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잠깐 스마트 도시들을 세계에 살펴보니까 영국의 한 스마트 도시는 헬스맵이라는 걸 통해서 어느 지역에 살면 건강수명을 오래 유지할 수 있나 하는 정보들을 알려주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거기 부동산 가격이 막 올라가겠죠? 여러분도 광주시 중에 제가 살고 있는 남구가 이 건강수명이 제일 높다. 그럼 남구로 이사 오시지 않으시겠어요? 네, 그런데 거기에 기반한 건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제공해야 될 데이터가 있는데 그 데이터들을 어디까지 제공해야 하는 또 저희의 개인 정보들이 잘 관리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윤리적인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또 하나 광주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국가의 데이터 기지가 산업 기지가 이 광주로 오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환영할 일이고 우리가 민주주의에서 늘 앞섰던 것처럼 이 데이터와 관련된 윤리를 지키는데도 광주 시민들이 높은 의식으로 다가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오늘 두 분의 또 앞으로 미래를 향한 좋은 강연을 들었고요.